황지연 분석관님께서는 이석준을 직접 면담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면담 당시에 뭔가 기억에 남는 말이나 행동 같은 게 있었을까요? 네, 몇 가지 기억에 남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인상 깊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제가 검사 중간에 잠시 쉬는 시간을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 평가실에 준비되어 있던 거울을 활용을 해서 자신의 이제 뭐 앞머리를 다시 고쳐보거나 뭐 당시에 그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썼던 페이스 쉴드를 고쳐 쓰는 그런 외양을 다듬는 모습들이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이후에는 또 손톱을 이렇게 다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와, 이런 자기 외모를 거울을 보면서 방금 사례를 해놓고도 이렇게 단장하는 그런 모습들, 손톱 이런 모습들이 일반 범죄자들에게 일반적인 모습인가요? 네,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죠? 네,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강력범죄 피의자들을 많이 만나서 뭐 평가도 진행을 하고 면담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검찰 조사를 위해서 출석한 자리이다 보니까 뭐 고개를 푹 숙이고 온다거나 어깨가 움츠러들어서 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뭐 때로는 평가자에게 좋은 사람임을 어필하고자 이제 뭐 단정하게 깔끔하게 외양을 좀 다듬고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평가 장면에서 그 자리에서 거울을 활용을 해서 자신의 외모를 다듬는 모습은 흔치는 않습니다. 뭐 아주 간헐적으로 이렇게 평가실에 있는 거울을 활용해서 본인의 외모를 단정하는 경우들이 관찰이 되고는 하는데요. 네, 대체로 자신의 범행에 대한 죄책감이나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 피해자나 유족들에 대한 공감 부분들이 좀 부족한 피해자들에게서 이러한 모습들이 관찰되곤 합니다. 범행에 대한 반성보다는 현재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검사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창밖을 좀 봐도 되나요? 라고 물으면서 창밖을 보러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경치를 네. 구경하는 거예요? 조사하다가 잠시 이제 끊어가는 시간에 일반적으로 저 창밖에 가서 창 쪽으로 가가지고 밖의 경치 이렇게 보는 그 범인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저 사람들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보는데 뭐 저는 대략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네. 중범죄를 저지르고 온 사람이 앞으로 밖의 풍경을 볼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어떤 그런 개념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마 좀 강박이죠, 그런 거는. 또 거기에다가 저는 뭐 그거보다는 습관적인 동태 파악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역시 습관. 범죄자의 시선은 다르구나. 그러니까 그 습관이 돼 있는 거죠. 계속 주변을 살피는 게 망보고. 저는 그냥 그 대검찰청에 올 일이 없으니까 처음 대검 창밖을 보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언제 뭐 도주를 뭐 생각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했을 거란 생각도 드는데 그럼 이숙준이 행동에 외모에 막 신경을 쓴다든지 약간 과시한다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내 머그샷을 공개해도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하고 이런 행동들이 좀 관련이 있나요? 분석가님들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분이 아마 나르시시스틱한 자아도취, 자기애성 성격의 성향이 분명히 있고요. 또 이런 굉장히 논리가 모순되면서 또 이렇게 폭력적인 성향을 보면 보더라인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라고 부르는 경계성 성격 장애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외모를 다듬는다든지 아니면 뭐 창밖을 본다든지 아니면 머그샷을 허용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마 자기애성 또는 자아도취적 성향이 조금 발현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공개해도 나쁘지 않은 얼굴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나르시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지금 지금 얼굴 보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아니, 동의를 못 하겠네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범죄를 저질렀어도 계속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만큼 자기 외모에 애착이 있다는 걸로 저는 읽히거든요. 와,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네. 저 얼굴을 가지고. 아, 이건 주관적인 거니까. 너무 다 자기 남자는 자신에 다 대해서 자기가 또 자기가 주관적이니까. 너무 화가 나서. 아니 너무 아니지 않아요? 근데 경계선 성격 장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번 다뤘으니까. 네, 교수님이 제일 만나고 싶지 않은 제일 네, 그거는 꺼려지는 정신과 의사든 누구든 수사관들 어느 누구도 경계성 인격 장애 가진 사람들 안 만나고 분석가님은 실제로 어떻게 보셨는지. 이석준이 경계선 인격 장애가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이석준의 임상심리평가 결과 이석준에게서 경계선 성격 특성이 관찰되었는데요. 보통 이제 일반적인 경계선 성격 특성을 지닌 환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뭐 정서적인 혼란감, 인지적인 혼란감 이런 부분들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었고 또한 뭐 공허하다 이런 표현도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경계선 성격 특성은 강렬한 애정과 분노가 교체하는 그런 불안정한 대인관계가 특징적인 성격 특성을 말합니다. 흔히들 이성을 이상화해서 강렬한 애정을 느끼면서 급속하게 애정관계로 발전을 하고 상대방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뭐 이제 집착하면서 굉장히 극렬한, 강한 애정 표현을 요구하고는 합니다. 그런 요구가 좌절되면 상대방을 평가절하하면서 강렬한 증오나 경멸감을 나타내거나 자타의 위험이 있는 돌발적이고 충동적인 공격적 행동을 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중간이 없이 상대방에게 과하게 에너지를 쏟다가 상대가 거절을 하는 순간 또 정반대의 에너지로 간다. 양쪽의 극단을 오고 가는 그런 모습을 지닌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양극단의 끝을 달리는 성격 특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움직이고 그렇죠. 불안정하니까. 네, 이석준 평가 결과 거절에 대한 민감성이나 취약성 역시 관찰이 되었는데요.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제 의사를 표명하고 이후에는 강간 사건 이후에는 이제 성폭행범으로 신고를 하게 되니까 더 이상 이제 피해자랑 관계 개선이나 회복이 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이제 좀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부터 내면에서 이제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거부당했다, 이 관계가 단절됐다라고 느끼면서 그 피해자에 대한 표상이 변화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굉장히 극도로 이상화하면서 좋은 사람이고 내가 정말 애정을 느끼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했다면 피해자로부터 관계가 단절됐다라고 느끼는 순간 굉장히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절한 사람을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내 안에서 이제 의미 없는 이제 가치 없는 속된 말로 쓰레기 같은 이런 사람으로 인식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분노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전혀 교감하거나 상호관계 이런 게 전혀 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은 건가요? 실질적으로 타인을 경계하고 관계에서 예민성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상호 발전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겠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대인관계 상황에서의 불편감을 주로 허세를 부린다거나 일부 거짓말을 보태서 자신을 방어한다거나 이런 모습들로서 상호작용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는 달랐습니다. 자신이 피해자에게 관심이 있고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공간으로 끌어들여서 지낼 곳을 마련해 준다거나 일부 생활비를 지원한다거나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거죠. 그러면서 더욱더 피해자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이 상대방에게 이만큼이나 했다. 이런 생각을 강화시켰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석준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초점화된 그런 특성들이 특징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관찰이 되었는데요.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폭넓은 고려가 없이 자기 자신의 마음이나 행동에만 초점화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또 맞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태도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 인지적인 경직성도 함께 관찰이 되었습니다. 즉, 본인이 피해자에게 관심 있고 내가 피해자를 좋아한다, 이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현 상황이나 감정, 의도, 의사 이런 건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향적인 애정관계를 지속해왔던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애정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발전하기 위해서 무엇이 더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될 텐데요. 이석준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인지보다는 이 피해자를 내 곁에 두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 것인가, 그런 물질적인 부분들을 제공하는 데 좀 더 초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물질을 제공하고 자신이 마음을 그만큼 투자했다라는 것만으로 상대방에게 자신이 굉장히 헌신했다고 느끼면서 그러한 자신의 모습에 만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피해자를 위한다면서 했던 많은 행동들은 결국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동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이석준의 입장에서는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상대가 원해서 뭔가를 해준다기보다는 상대방에게 뭔가를 해주는 내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 그 행동 자체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성향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너무
너무 싫다. 근데 이 내용을 쭉 들어보면 저희가 뭐 스토킹 뭐 이런 연관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스토킹 범죄뿐만 아니라 뭐 데이트 폭력 일방적으로 상대가 원치 않는데 일방적으로 계속 이렇게 막 협박 아닌 협박 뭐 이런 식으로 막 다가오잖아요. 잘해주는 사실 한 달 반 정도 그 기간 동안 자기가 잘해주는 그 모습에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취해 있었는데 그걸 거절하는 순간 채양에 대해서 분노를 느꼈다. 근데 이런 사건이 굉장히 지금 많은 것 같아요. 뭐 김태 노원구 새 모녀 사건, 뭐 작년에 있었던 지하철 그 신당역 사건도 그렇고 이런 지금 성격을 쭉 말씀해 주신 걸 보면은 굉장히 한쪽에 되게 집착을 하는 거절했는데도 분명하고 그런 비슷한 모습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뭐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여러 가지 사례들에서도 뭐 경계선 성격 특성들이 많이 관찰이 되고는 있었는데요. 경계선 성격 특성에 따라서 이제 본인이 혼자서 의미부여하고 굉장히 상대방을 이상화했던 것들이 이제 반대의 급부로 이제 극단적으로 평가절하하면서 그런 상대방을 이제 내 안에서 이제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제 내가 했던 것을 보상받아야겠다 이런 부분이라던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 이런 화가 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관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실 일반적으로 경계선 특성을 지닌 범죄자들의 경우에는 그 관계가 단절되는 그 순간 즉각적으로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고는 합니다. 이석준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내가 이제 이 집을 나가겠다라고 의사표현을 한 그 당시에 갑자기 돌변을 해서 굉장히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면서 강간을 하기에 이르죠. 근데 일반적인 경계선 특성을 지닌 범죄자와는 또 다른 그런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초점화된 특성이 함께 작용을 하게 되면서 이 관계 단절 직후의 강간 사건뿐만 아니라 이후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족에게까지 보복을 하고자 시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노력에만 초점화하면서 그간 내가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만큼 그 반대로 분노감도 커지면서 그걸 내면에서는 계속 곱씹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혼자만의 배신감도 더 크게 느끼고 보복 심리로까지 발전이 되면서 되돌릴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준이 왜 범죄를 저질렀는가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면서 이석준은 왜 이렇게 최초로 남들은 하지 않은 머그샷 공개에 동의를 했을까에 대한 또 설명이 궁금해서 여쭤봤던 건데 아무리 봐도 이게 뭐 반성의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머그샷을 공개하라 할 때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주장을 하는 건데 이 이석준의 심리는 전혀 그런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냥 과시욕? 삐뚤어진 자기 과시? 과시욕. 네, 영웅 심리? 허세 아닐까요? 그러니까 범죄 영웅 심리?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본의 아니게 오늘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이석준의 머그샷 같아요. 아무래도 1호였고 최초였으니까. 지금 설명하신 이런 맥락이 이 머그샷 공개에 동의하는 것과도 맞닿아 있겠죠? 제가 이제 머그샷 공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지는 않았긴 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본인의 이제 얼만큼 반성을 했는지, 뭐 본인의 얼굴이 공개됐을 때 추후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통은 이제 생각을 할 텐데 이석준의 경우에는 좀 즉흥적이고 그리고 본인을 좀 이제 허세 부리고 이렇게 하고 싶은 부분들이 함께 맞물려서 작용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되고는 합니다. 반성은 하기는 했나요? 사실 이제 제가 검사를 한 당시에 이석준이 죄책감이나 후회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는 했습니다. 제가 검사 반응을 위해서 이제 검사 자극들을 제공을 하면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이런 걸 분석하게 되는데요. 이 검사 자극으로 제시되는 그림들을 보면서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죄를 짓고 사죄하고 있는 모습 같아요. 죄책감, 후회, 슬픔, 불안감, 약간의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갑자기 희망이 왜 나오죠? 저도 그래서 반응을 듣고 희망은 뭔가요?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석준이 이제 죄송한 만큼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제대로 살아야겠다. 그런 작은 희망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외의 검사 자극들에서도 선택에 대한 후회, 그리고 작은 희망, 이렇게 희망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었는데요. 본 평가는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18일 이후에 이루어진 평가입니다. 이석준은 그 18일 사이에 자신의 마음을 혼자 다 정리를 하고 앞으로 자신의 앞날에 대한 희망, 앞으로의 나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드러나는 대목이겠죠. 반성은 없는 거야.
그냥 아니, 자기 위주로만. 그러니까 뭐든지 근데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거. 약간 자기 위주, 자기 도취적인 사람들이 되게 긍정적이고 낙관적이에요. 살인 저지르고 다 용서받았다고 그러고. 네, 되게 낙관적이에요. 일말에 뭐 그런 범죄에 대한 괴로움이나 이런 게 없이 벌써 정리하고 희망을 봤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야 되고 계속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이 상황에서 대검에서 면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희망을 논의하진 않죠.